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변치 않고 늘 함께해 주시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처음 만나본 인터뷰 주인공은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가 열렸던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입니다. 김 지사의 이날 인터뷰가 특히 그 SNS로 초기 논란이 더 커졌다는 취지의 말이 엄청 많이 인용이 되고 회자가 됐어요. 이 외에 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출석을 하셔야만 이거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오송 참사 현안질이나 이런 거를 지금 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참석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야 국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한국 유치 선언한 게 2015년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8년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참 아쉽게도 실망 속에 끝이 났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총체적인 부실로 느껴지는데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부분, 또 현장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측하지 못한 폭염이나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초기부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뭐였냐면요. 네. 왜 굳이 새만금 매립지어야 했는가? 네. 8월 삼복더위에 야영하는데 왜 나무그늘 하나 없는 갯벌을 야영터로 잡았는가? 그것도 네. 오랫동안 잘 다져진 곳도 아니고 새로 막 매립을 해서 만든 곳을 왜 굳이? 이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새만금 매립지어야 했나요? 최종적으로 스카우트 현맹이 현재 실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새만금이 든 이유는 25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 1급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그 야영지가 부안댐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가 용이하다. 또 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또 야영 프로그램 중에 영외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진행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영외 프로그램들이 부안의 직수천이나 고사포 해수욕장 등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야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 좋은 입지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왜 삼복더위 8월에 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역대의 모든 잼버리가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8월에 하느냐라는 지적보다도 8월에 하는 건 정해진 건데 왜 굳이 나무 그늘도 없고 수풀도 아닌 그 새만금 허허벌판에서 했느냐, 이 지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스카우트에서 다 실사를 하고 결정한 거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북에서 새만금을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중에 스카우트가 고른 것일 텐데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이제 8년 전에 일본에서도 매립지에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지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이 폭염 대책인데 폭염 대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덩굴 터널을 7.4km를 조성하고 그 안에다가 전부 안개 분사 장치를 만들고 또 곳곳에 이 그늘막을 놓고 등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폭염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는 쿨링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많은 추가적인 대책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명분으로 새만금 매립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따고 사업 시행 절차도 좀 수월하게 하고 그러려고 무리해서 그곳을 택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립하는데 1,800억 들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 원래 다 한 다음에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전부 걷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이제 잼버리를 직전에 두고 도로가 하나 개통이 됐습니다. 남북도로라고. 예. 개통이 됐는데 그것이 잼버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하시던데 그 남북도로 사업도 잼버리 훨씬 이전인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SOC 사업을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뭐 추가로 했다, 나라에서 특혜를 받아서 뭘 예산을 주로 추진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이 국제 행사 유치해서 지역 발전 도모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실패로 끝났을 때는 혹독한 진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겠죠. 제가요, 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잼버리가 물론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사과도 드립니다만은 잼버리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이 세계연맹의 보도 지침에 따라서 기자들과의 이 취재 자체가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취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네.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예. 이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영이라는 것이요. 예. 기본적으로 잼버리 대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졌던 관심의 10분의 1만 전에 가졌어도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예방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대원들이 자기 스스로 야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잼버리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예.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잼버리에 오래 참가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예?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외부에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더 증폭된 결과도 있었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이제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정치권 공방이 시작될 거다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 뭐 여야 정치권 공방이 크게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을 그리고 민주당은 여가부 등 현 정부 책임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 김 지사가 행사 중에는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이제 행사가 끝난 뒤 적극 언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주 기자회견도 하고 뭐 김현정의 뉴스쇼 외에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전북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점이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제 문제의 발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SNS를 통해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보도가 되면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이 말을 하면서 SNS 탓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샀는데 김관영 지사 인터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그 SNS 문제도 그렇고 또 김관영 지사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사과를 하면서도요. 결국에 이거는 이제 니 탓 공방의 그런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여당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가부도 책임은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다라든가 이런 걸 잘 인정하는 그런 류의 발언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네. 최근에 흐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어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잘못했다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뭉뚱그려서 그래서 얘기를 그렇죠. 하나 봐요. 법정에서 네.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도 마치 법정 공방처럼 요거는 뭐 당신들이 잘못한 거고 뭐 이거는 뭐 우리 탓이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뭐 소위 말하는 통 큰 사과 이런 것들을 잘 했거든요. 이게 네. 다 뭐 저의 책임이고 뭐 제가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뭐 직을 내려놓는다던가 그렇죠. 사퇴하던가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최근 흐름에서도 뭐 직을 내려놓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정을 했다가 이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가 어떤 그 형사처벌이라던가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좀 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가 없어지고 니탓 공방이 가열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공무원들도 이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일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의 복지 부동으로까지 이어지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쭉 연결돼서 이제 이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서 좀 괴로운 거는 국민들 입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잼버리 사태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회사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들을 다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누가 봐도 다 같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한쪽도 시원하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쪽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중간에서 피해를 보거나 괴로운 건 국민들인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빈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네,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보면 몇 안 되는 지자체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야권에서 정치적 미래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북도의 잘못을 좀 지나치게 방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북도의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네, 그 네. 전략이나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정무 참모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 이번 주에 왜 그래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원래는 이제 오송 지하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날도 이제 잼버리와 관련해서 김관영 지사를 출석시키느냐 아니냐를 두고서는 이제 여야가 또 붙었던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파행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모든 이슈들이 뭔가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양당의 좀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야당에서는 네. 잼버리 사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원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길게 갈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할 거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현 정권 대 전 정권 구도로 가는 거는 사실 여당의 프레임인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당의 프레임을 또 보면은 이게 사실 국제 행사고 이제 한번 행사가 종료되면서 일단락된 사안인데 이렇게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여당에게도 오히려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 의문도 좀 들고 듭니다. 네, 우리 박수모 기자는 어떻게 봐요? 좀 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공방 형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 공방 형태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에 조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또 싸우네라고 하면서 외면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사실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양쪽 모두에게는 크게 불리하진 않겠죠. 사실 지금 여론조사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중도층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양쪽 강성 지지층들만
점차 쪼그라들면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여야 모두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탁 공방하면서 정치 혐오만 더 커지고 더 무관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낙제는 면하는 그런 종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제는 왜냐하면 면으로. 지지층들은 몰려드는 거거든요. 서로 음. 싸우게 되면은 네. 그런 정도의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1특검 4국정조사 해가지고 뭐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고 양평고속도로 KBS 이사장 해임, 잼버리 오송참사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크죠. 가능할까 싶긴 해요. 그쵸. 그 국정조사는 계속해서 말했듯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너무 많은 국정조사가 남발돼 있는 상태여서 이게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조정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잼버리 같은 경우는 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급이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야당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적어서요. 좀 다른 사안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사안이라든지 KBS 이사장 해임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이제 외압 논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국정조사를 제안했을 때 뭐 이거는 받겠지만 이건 절대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국정조사 지금 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지금 이제 잼버리 그 파행이나 좀 잘 운행이 안 됐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인 그 여권과 야권의 그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1특검 4국정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감사원의 감사도 크게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물론 수사기관의 그런 수사도 지켜는 봐야 되지만 네. 검찰에 대한 불신도 민주당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삿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그 중요한 결정권 같은 것들은 다 국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고 국회 사이드 쪽으로 끌고 오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민주당은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네. 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유리한 운동장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원을 돌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이 나서면 되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국회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일부 국정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유리한 운동장에서 싸우기 위해서 삿바 싸움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네. 좀 그 프레임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국정조사를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면서 파급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국정조사라는 게 좀 둔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옛날에는 뭐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던가 국정조사를 한다던가 했으면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다들 오히려 더 둔감해지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저는 그런 표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정조사도 사실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특위 같은 것들도 당내에 되게 많이 만들고, 뭐 TF팀 만들고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한쪽만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네. 자신들을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제 다윗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대 야당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행정부를 가진 여권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격을 해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휘둘러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야당으로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밖에 그래서 이제 없다. 모든 네.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잼버리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운 국민의 몫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메시지 잘 안 냈었는데 이번에 남긴 게 그래서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네. 야당에서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이 SNS 글에 네. 특별히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전 정부도 엮여 있는 사안인 만큼 책임을 통감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좀 던 측면도 있죠.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주면서 이제 사실 여야 책임이 다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좀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해주면서 정치적 부담은 좀 덜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여당을 좀 비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좀 마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에 더 방점을 두고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광복절에 오랜만에 이제 공식 행사에 얼굴을 보이면서 관심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박 TK 출마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네. 그 정치에 많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의 말은 좀 신뢰해도 된다라는 게 그 국민의힘 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좀 믿는 게 맞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영향을 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좀 네.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 옥중 서신 같은 거 내고 이렇게 그 뭐 통합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 냈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의 그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했고 계속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보면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려고 하다가 무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배석자의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약간 민감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어떤 게 또 연결이 되냐면 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쪽에 총선을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쪽에서 약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발휘가 되면서 또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무산이 됐지만 이제 그런 식의 좀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배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당의 고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의 시작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비박계 내지는 친이계 중심의 그런 정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뭐 당내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정부 인사들도 많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쵸.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김관영 지사 인터뷰는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 만나고 갈게요.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요. 오랜만에 출연을 하신 것 같은데 이날이 이제 광복절 다음 날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었는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눌게요. 우선 윤 대통령의 경축사 앞서서 들려드렸는데 한 줄 평부터 주신다면? 6.25 기념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6.25 한국전쟁?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대립하는 구도를 전체적으로 짠 부분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북한이 일본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어떤 광복절 경축사의 느낌보다는 6.25 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을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네. 이게 누구냐? 일삼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오갔죠. 누구라고 보세요? 이게 누구냐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선 이걸 굳이 이제 해석해 보면은 네. 좁게 보면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노동정당의 간부들이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죠. 그런 분들을 좁게는 특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좀 더 예. 넓게 보면 좀 종북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뭐 정치인, 시민단체, 노동운동가 뭐 이런 분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걸 텐데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 돼서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들으면은 아니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다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뭐 야당이랑 친한 사람들은 그럼 다 무슨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뭔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언어를 쓰는 거 아니냐. 아, 갈라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여당에 떨어진 새로운 숙제가 하나 있어요. 새로운 고민거리. 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 했었기 때문에 아, 예, 예. 이분 공천 심사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시?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 이 네. 문장. 사실상의 출마 선언. 일단 사면의 적절성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 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억울한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설명하는데 여당의 주류 생각과 다르세요? 그거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당 생각?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를 때 네.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법원? 사법부잖아요. 근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법치를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 보수 정당의 태도, 뭐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장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내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굉장히 막 공익 큰 제보자. 공익 의인. 네, 의인 같은 사람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3개월 만에 사면했다. 네.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하. 저희가 막 대법원 판결 뭐 존중해라. 역시 민주당 맨날 법원하고 싸우고 뭐 사법부 무시. 사법부 무시하고 판결 나와도 존중도 안 한다 막 이랬을 텐데 아하. 입장 바꿔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논란이 나올 거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확정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을 한 이유는 뭐냐? 저는 설마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 내보내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아니요. 저는 정말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합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다시 공천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구청장이 망한다는 거예요? 당이 망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굳이 따지면 지금 지도부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이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거거든요. 10월 선거가. 그렇죠. 10월 선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미터죠. 총선 바로미터. 그렇죠. 근데 김태우 구청장 내면은 네.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 또 내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든 간에 그분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인데 그분이 또 나간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데 그랬다가 저희가 스코어 차이 많이 나서 참패하면은 지금 지도부 그거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차라리 매 먼저 맞고 간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좀 맞고 예. 구청장 보궐선거 안 내면 그래도 최소한 구청장 보궐선거 안 냈네라고 한번 이렇게 사면으로 약간 넘어가서 다음번 총선 때 내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8월 16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이제 논란이었잖아요.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들과는 좀 결이 좀 다르고 톤도 달랐다.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를 얘기하기보다는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한다든가 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한다든가 또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여러 해석의 여지도 남겼는데요. 천 위원장은 광복절 경축사보다는 6.25 기념사 같다.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요. 또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대해 얘기를 안 한 게 오히려 미래지향적 관계에 해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평은 좋진 않았어요. 근데 광복절 경축사 이제 천하람 위원장은 이걸 단순히 지지층 결집이라고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축사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도 그냥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게 뭐 갑자기 특별히 기획을 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다. 천하람 위원장이 한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하거든요. 건국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신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나 좀 볼 게 중요한 거는 반국가 세력하고 공산주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네. 표현들이 왜 광복절 경축사에 나왔냐 이렇게 천하람 그렇죠. 위원장이 지적을 한 건데 이게 광복절 경축사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는 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해왔던 그런 축사나 연설의 그 흐름을 보면은 네.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임기 초에는 이권 카르텔을 강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그 창립 행사에 가가지고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권 카르텔이 사실 야권 내지는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겨냥해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네. 그 표현이 강화됐던 거였어요. 반국가 세력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국가 세력에 더해서 공산주의 세력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냥 점차 표현만 강화됐을 뿐이지 흐름상으로는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물론 이 왜 광복절 경축사 이걸 얘기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는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해오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생소한데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사실 그 근간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한미일 공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 과거사는 언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협조, 뭐 이웃 국가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여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 제가 들었던 인상적인 분석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에 좀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발언 같은 것들이 좀 강경해가지고 어떤 좀 그 보수적인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도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예전에 검사 때도 네. 론스타 수사를 할 때 뭐 참여연대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검사들한테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를 네네. 만들기도 하고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얘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 네네. 이렇게 해서 뭔가 강경해 보이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념적으로 확실히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짓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목적이 강한데 네. 결국 지금 목적 자체가 이 한미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요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고 네. 그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추진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문제, 과거사 문제 언급 안 하고 그냥 이웃 나라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해법도 논란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 자체를 위해서 좀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좀 철저히 득과 실을 따져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목적과 어떤 뭐 실용성이랄까요? 어떤 목적을 정했다라면은 그거를 네.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근데 좀 이건 좀 번외로 하는 얘기는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 좀 그렇다라 그래요. 이런 수사를 할 때 어떤 목표가 잡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를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도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도달을 하는 게 특수부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제 그런 성향들도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약간 국민 감정과는 조금 반하는 면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있었잖아요. 근데 천 위원장은 이 3개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고 3개월 만에 사면은 좀 부적절하게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아마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박순봉 기자 그 얘기 여기 주말 뉴스쇼에 나와서 많이 했었잖아요. 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나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당의 기류가 좀 고민이 깊다 이런 식으로 기사는 많이 나와서 실제로 어때요?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도 뭐 취재해서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의원들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 않고 네. 그냥 이거다 이렇게 딱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친윤 그룹 의원들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하는 얘기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네. 대통령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 네. 메시지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 대통령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사실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은 당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 뭘까? 구청장으로 내보내라는 걸까? 아니면 네. 그냥 사면 복권까지만 뜻이 있는 걸까?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기류 자체는 대통령이 공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기류가 조금 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확인을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무공천 기류가 강했는데 문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꼭 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 논거로 이제 자신의 입장문도 딱 냈을 때 밝혔지만 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신을 사면 복권한 건 대통령의 뜻이고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의 해석으로는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보궐선거에 나가라. 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당내로 보자면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강서 지역에 물론 그 후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유력한 후보가 없어요. 이제 김성태 전 네,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 이런 정도만 뽑을 수가 있는데 네. 갑을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의 지역구가 을로 겹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나가던 지역구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가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 건데 네. 그럼 뭐 이 지역구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지역구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나 그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주면 네.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죠.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네. 이긴다라는 전제가 네, 네.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당내 역학관계도 좀 있고 후보군에 대한 고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공천 기류가 더 확실했는데 이 사면이 결정이 되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어떻게든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사면 복권까지냐 아니면 구청장 보궐선거 나가는 것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뜻이 명확한 거잖아요. 네, 이미 네. 했으니까요. 왜 사면 복권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과의 그런 이제 대립 구도를 부각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면 복권을 했는데 총선 때 안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 선거에 안 나가면 총선 때 안 쓴다? 네.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든 혹은 총선이든 어딘가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은 나가긴 할 겁니다. 민주당은 그냥 일단 지금 국민의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후보를? 네, 민주당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거기에 조금 이제 주시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좀 꼭 이겨야 되는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텃밭이 민주당한테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12년 만에 뺏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민주당 지금 현 지도부한테 좀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이 선거를 이겨야만 성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기 보면 때문에 지금 지도부 리더십 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더 중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더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을 계속 주시할 거고 네. 두 번 또 하나는 또 당 내부에서 이제 얼마나 잡음 없이 이 공천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13명의 인사가 이 예비 후보자 검증에 참여한 상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도 분명히 염두에 둘 거란 말이죠. 네, 네.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잡음 없이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냥 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선거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강신업 변호사 출마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아니면 부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전당대회 개입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여권 내에서 나왔던 반응은 네. 그거는 이제 강순규 수석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럼 강순규 수석이 뭐 잘못한 거다. 개인 강순규 수석이 차원이요? 그러니까 좀 네. 오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였고 네.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분위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강신업 변호사 출마를 자제시킨 거는 좀 잘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네, 그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 수석이 할 만한 일이 아니냐,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그 정무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도 있어서 완전히 부정적인 기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확산되진 않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확산 여부는 네. 이제 야당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좀 많이 써야지 이제 그게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뭐 여권 관계자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좀 대상이 강신업 변호사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야당이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산적해 네. 있고 그리고 이슈가 너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이 좀 강조되고 부각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인터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출마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출마해요. 예, 뭐 해남반도 험지로 진도. 뭐 어디 험지로 가셔라. 해남반도 진도가 험지예요. 낙후된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고향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요. 그거는 100% 결심하신 겁니까? 네, 결심했습니다. 100% 결심하셨고요. 그럼 3선 이상 뭐 출마에 어떤 제약을 두자 어쩌자 하는 그 혁신 안에는 안 들어갔고 혁신위원장의 권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시고요.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 공천 관계 룰을 만든다고 해서 예. 전화했어요. 하지 마라. 어. 지금 현재 윤석열, 김기현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공천은 혁신이 아니다. 기습이다. 공천 룰 일찌감치 잘못 어설프게 건드리면 분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분열까지 가죠. 당 갈라질 수도 현역 있습니까? 의원들이 자기가 도태되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 철저한 내부 준비는 하더라도 공개하지 마라. 지금 공개해가지고 뭐가 잘 됐어요? 어제 의총에서 이 혁신안을 놓고 그러니까 뭐 3선 이상 공천 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문제까지 놓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한 20명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혁신안에 대해서 명확히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딱 1명, 정청래 의원 1명이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19명은 반대 또는 뭐 우려 혹은 중립 뭐 이런 표현이었다고 하던데 혁신안 전반에 대한 그런 박지원 전 원장의 생각은? 혁신안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거예요. 아, 물 건너 갔습니까? 그렇죠. 모든 가장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예.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인준받아야 돼요. 예. 거기에서 통과돼야 당에서 결정하는데 예. 안 됐잖아요. 아니 인준을 어제 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거나 이런 아니 얘기는 없었죠. 그렇더라도 사실상 인준이 안 되는 거죠. 28, 29 워크숍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더 아니 거기에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결, 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당내 문제는 여기에서 스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예. 실정에 대한 1특검 4국조 이러한 일에 매진해야지 자꾸 혁신안 가지고 얘기했다는 더 큰 분란을 자초한다. 어제부로 끝내라라는 조언이신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네. 끝난 거예요. 그것을 자꾸 논의하면은 분란만 생겨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네. 대의원제 폐지만 하더라도 저는 찬반을 떠나서 예. 내년 총선 후
아마 8, 9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그때 준비하면 됐지. 왜 지금 대의원제를 가지고 말썽을 삼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검찰 출석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앞으로 혹시 어떻게 다들 될지 얘기하는 사람이 모르니 누굽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하시던데요. 구속영장은 아니, 나올 것 같다.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추측이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예. 백현동 문제로 출석을 하지만은 연결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아니, 뭐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아니, 말씀하실 수 검찰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뭐 별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김성태, 무슨 뭐 변호사배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말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거다. 청구도 못할 거다? 예. 그러나 검찰도 예. 체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판 중심주의 증거 재판인데 예. 그러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은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은 뭐예요? 한동훈 장관의 체면은 뭐예요? 완전 역풍 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못할 못합니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못해요. 표시된 포스터 지금 보여드리는 저 포스터를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례적이죠. 검찰 출석 앞두고 포스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몇 월 몇 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렇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아니 저도 검찰에 출동하면서요. 예. 난 비밀로 안 하겠다. 몇 시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긴 아니 한데 맞서야죠. 포스터까지 올리는 것은 그럼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하겠다. 당당하다. 비굴하지 않다. 그 표시예요. 나는 이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서 말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또 사전에 준비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저 포스터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 또 지지층들이 많이 올 거다 혹은 오라고 올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재판받는 날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많이 겹쳐요. 근데 많이 와요. 오늘도 많이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고. 아니 왜 당원들이 지지층이 저렇게 홀로 내보내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로 논란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폭우로 뭐 오송 참사 이런 것들로 정권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실점을 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경축사는 또 논란이 되면서 실점한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악재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인데 이걸 살려나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이태원, 양평, 명품점, 리투아니아, 오송, 김영환, 잼버리, 해병대 수사 이러한 소위 국가적 악재가 민주당의 호재가 국민들은 그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못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치 신라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다 없어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이슈화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예? 왜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건이다 이러면 의혹을 제기했는데 금세 또 이것이 그렇죠. 이어지지 못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그냥 묻혀버리는 또 어떤 일이 되고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리더십이 없는 민주당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대표가 1특검 4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관철되면은 참 좋겠지만 조정될 거예요. 자, 리더십의 부재 말씀하셨는데요. 외곽에서 지금 강연 정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호남 강연을 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2의 DJ가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2의 DJ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에서 적극적인 투쟁 활동에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DJ의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8월 17일 목요일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였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제 민주당 혁신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출석이 예정된 날이었는데 구속영장 기각을 얘기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당 내부 분열보다는 윤석열 정부 실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민주당 16일 의총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조용하게 흘러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대 비명이 막 그렇게 세게 붙은 느낌도 아닌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거는 오히려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 혁신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오히려 더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뭐 반기를 들면서 싸울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의 기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고 중립에 있는 더 미래까지도 혁신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용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일단 의총은 쉽게 넘어갔지만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제 아직 혁신안을 밀어붙이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들어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당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밀어붙인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박수몽 기자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일단은 그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의총에서 20명이 얘기했는데 뭐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혁신의 자체가 논란이 너무 많아서 입지가 약해져 있었던 상황도 역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명계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혁신안이 사그라들 것 같다. 이제 친명계 쪽에서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당연히 의총 분위기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명이나 나와가지고 혁신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그 20명 중에 다수가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는 좀 뭐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았다라고 한 거는 친명계 쪽에서 강하게 맞부딪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논박이 벌어지면은 시끄러웠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좀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하나 보면은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총에서 인준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폐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권한상으로 보면은 의총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혁신안을 뭐 받고 안 받고 이걸 결정하는 거는 최고위나 다른 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의총은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친명계 쪽에서 꼭 원한다라면은 의총에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총에서 여론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최고위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싸울 필요가 있는 그런 운동장도 아니었다. 그런 경기장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열심히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친명계 쪽에서는 별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약했고 그리고 압도적이었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꼭 싸울 장소는 아니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이제 검찰 출석을 했는데 이게 출석 당일에 이렇게 오히려 더 주목받았던 건 전날에 이제 SNS에 포스터를 올리면서 아니 이거 그러면 개혁의 딸 소집령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또 이날 현장에서도 14분 동안 이제 단상에 올라서 메시지를 했는데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이다.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검찰과의 이재명 대표가 수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찰과의 정면 돌파 이제에 들어갔고 네. 검찰이 정말 구속영장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칠 거면 비회기 때 쳐봐라. 네. 이렇게 검찰과 이제 승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회기 때 치면은 검찰이 그 회기 때 영장을 치면 오히려 이게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고 나갈 반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정치적 어떤 구호로 바꾸기 위한 네네. 정치적 무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들었던 이제 분석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뭐 여론전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네.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김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승부를 걸었는데 이제 어느 쪽이 됐든 해볼 만한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영장을 비회기 때 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검찰한테도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성적표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박수홍 수능 기자가.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적이 확인이 될 텐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풍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수사했다. 야권이 네. 그리고 결집을 하게 될 거고 총공세를 펼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 이제 계속 그 여론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표현들이 뭐 묻지마 기소, 뭐 영장 청구 쇼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억지로 기소하고 네.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쪽으로 끌어갈 거거든요. 네. 이제 물론 기각이 돼야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설령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점을 계속 부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 이제 구속영장 청구될 때 민주당의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제 8월 비회기 때보다는 네. 9월설이 조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때 하라고 했지만 네. 실제 가능성은 9월로 보고 있다는 9월로 거예요. 보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전체적인 입장은 비회기 때 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칠 거면 이제 정기국회 때 칠 것 같다 이렇게 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9월에 정기국회 때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면 네. 좀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대비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는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라도 이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원들도 사실 있거든요. 몇몇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만약에 회기 때 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아예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혹시 박수홍 기자 덧붙일 말 있을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한 것들이 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다 정치적이다 이런 전제를 하나 깔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비회기 때 하라는 거는 검찰도 다 걸고 나와라 이런 거죠. 이제 본인도 배수진을 치는 거지만 어쨌든 법원 가서 승부를 해보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김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전 단계에서 그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으로 혼란이 빚어지는 그런 과정 이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내놓은 입장인 거죠.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것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두 분 함께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